우리 국민 전체가 이 교육 파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상대 나왔으니까 떠받들어 줬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윤석열 군사 쿠데타, 한덕수 정치 쿠데타. 한 사람만 키워주니까 오만방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한국이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짧은 10초 인터뷰로 만나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 또 주제를 확장하여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볼 인물들을 모셔서 시사 이슈의 진국을 마시는 시간, 보수수첩, 저희 PD수첩이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PD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7월 1일 날 PD수첩에서 고교학점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인터뷰 말미에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중등교육과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사실 있다.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운동이 이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떠올랐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디어를 설계한 경희대 김정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김종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입 개편안,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개편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할 때마다 더 뭐 파행이 일고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되게 피로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저는 이제 100년의 교육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풀고자 했지만 아무도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입시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입시 문제만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궁극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육지옥이라는 현상은 대학 병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고속도로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입시라는 건 그 방법만을 바꾼 것이죠. 이 고속도로를 넓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방법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입시 문제가 사람들의 피부에 드러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입시 문제를 고치려고 했었는데, 병의 진짜 원인 같은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특정 대학의 독점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한국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입시 문제를 통해서 대학의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뒤바뀐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 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학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오히려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되게 첨예한 문제인 거고, 들어간 다음은 게임이 끝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건데 거꾸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국 철학자인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사사회라는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전사사회에는 두 가지 계급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사계급, 다른 하나는 평민계급입니다. 전사 부모를 둔 자녀는 전사가 되는 것이고, 평민의 자녀는 평민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세습사회네요. 그렇죠. 세습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평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사가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전사를 선발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습이 무너지고 이제 능력주의 사회가 된 거란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전사 자녀들은 발달 기회가 더 많겠죠. 네,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훨씬 유리하죠. 네. 근데 평민들은 뭐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달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봤더니 역시 전사가 많이 뽑히더라. 라는 이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평민계층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뽑지 말고 이제는
전사 계급의 자녀건 평민 계급의 자녀이든지 간에 모두 학교를 통해서 전사를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전사가 될 확률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의 영향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전사를 뽑는 상태가 공정할 것이냐 이 얘기네요. 그러면 계급, 젠더, 인종에 관계없이 전사를 뽑을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정말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버나드 윌리엄스가 던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한 거죠, 결국은. 사교육 같은 걸 억제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뭔가 공평하게 만들어서 선발을 하자 뭐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정성에 매몰되는 거죠. 네. 근데 버나드 윌리엄스가 여기 천재적인 발상인데 아무리 공정한 게임을 하더라도 전사와 평민의 두 계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계급이 모든 걸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정한 게임을 하더라도 독점 사회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카이 대 비스카이를 대입해 보면 스카이에 들어갈 확률은 2%고 비스카이는 98%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정한 게임을 하더라도 스카이에 들어갈 확률은 2%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사회는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공정을 이루더라도 이 독점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전사 사회는 이런 한국과 같은 독점 사회를 비판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고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발하는 방식들을 고도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특정 대학 독점 문제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그 독점으로 가는 길만 공정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고속도로를 가는 방법을 공정하게 만들자는 거죠. 도로 자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몰리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를 딱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내었을 때 과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걱정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 그리고 이범 평론가님 이런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박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공약까지 가면서 지금 이제 좀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까지 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개천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잘 돼야지만 좋은 사회인데 이제는 예전보다도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이래서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장벽들을 좀 없앤다든가 이런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개천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국적 개념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는 개천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거나 대학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천용이라는 말을 흔히 이제 대학을 통해서 출세와 성공을 한 사람을 일컫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일컫죠. 네, 물론 개천용이라는 건 사회적 상승 이동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승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상승이 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상승과 하락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상승하면 누군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가 스카이에 가면 98%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해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에는 재수 삼수가 없습니다. 다원화됐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입시에서는 재수생이 3분의 1입니다. 그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있다 그러면 프린스턴을 입학했는데 재수를 해서 하버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학은 거의 똑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냐 하면 연세대와 고려대입니다. 서열이 완벽하게 있는 거죠. 자, 미국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학 랭킹들도 나오잖아요. 뭔가 완전히 평등한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가 세계대학 랭킹 5위고 UCLA가 세계대학 랭킹 15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로 버클리가 UCLA보다는 좋은 대학이죠. 근데 입학 경쟁률을 보면 UCLA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LA에 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버클리나 UCLA나 비슷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서열화가 극단화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서열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는 60여 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자기만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합리적인 사회죠. 뭐 탑 대학이란 것들은 거기에도 있고 우리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들이 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만 우리가 언급을 하면 세계 대학 랭킹 5위가 버클리, 15위가 UCLA, 18위가 UC 샌디에고, 20위가 UC 샌프란시스코 이렇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이 6개,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어디를 가더라도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18.5%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0.5%죠. 서울대에 들어갈 확률이. 그러니까 37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대학을 간 다음에 막상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업의 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을 그냥 선발을 하고 또 결국은 취업도 시험을 잘 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을 미리 뽑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대학 때 놀다가도 시험 잘 봐가지고 또 좋은데 취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동해서 정말 대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실제로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위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권력이란 뭐냐면 대학이 학벌을 주는 거죠. 1088년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위 권력으로서 약 700년 동안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1810년에 대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810년 세워진 베를린 대학은 새로운 지식, 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으로서 뒷바뀜하게 됩니다. 이게 약 2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서구의 대학들은 이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대학을 학벌을 주는 지위 권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시스템이라는 게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이 19세기에는 세계 최고였고 그래서 20세기에는 미국 대학이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우리는 뭐 시험 만능 사회죠.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뭐 성공할 수 있는 수능도 그렇고 뭐 고시도 그렇고 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니까. 근데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한다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가장 창조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 많이 배출했지만 노벨 과학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배출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이나 학문에 증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면은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결국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성공을 위한 수단,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과 공부를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공부라는 건 끝까지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것인데 사실은 시험이라는 건 주어진 답을 찾는 겁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공부가 뭐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푸는 거죠. 이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므로써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반복 재생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부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관념 자체를, 대학에 대한 관념 자체를 완전히 깨부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권력이란 것들로 대학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그 지위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고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승패를 다투기 위한 게임으로서의 시험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시험이 중요해질수록 점점 정말로 고민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그런 시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오히려 약간 쳇바퀴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창조 권력이라는 것들이 요즘은 조금 더 이공계에서의 어떤 교육 혁신과 그런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도 더 그래도 좀 고민들 하고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IT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냐 그러면 그게 스탠포드,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어디서 이끄느냐? 당연히 대학이겠죠. 그러니까 현대 국가라는 건 지식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오펜하이머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받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미국 대학 교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누가 만들었느냐? UCLA 교수들과 스탠포드 교수들이 만들었어요. mRNA 백신 원천 기술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라는 건 지식 국가인데 국가는 4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력, 법, 경제, 지식입니다. 각각 야경국가, 법치국가, 그 다음에 경제국가, 우리가 이걸 이제 사회국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국가라는 걸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사의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 어디서 만듭니까? 대학에서 만들었죠. 그럼 반도체 디자인하는 건 칼텍 교수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핵무기, 백신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 대학을 통해서 지식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핵무기를 발명함으로써 이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먼저 인공위성 쏘아올렸죠.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자를 했냐 그러면 대학과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세기에는 미국 대학의 시대였죠. 근데 21세기에 가면 미국 대학과 중국 대학이 경쟁합니다. 최근에 딥시크 충격이라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원평이라는 사람이 중국 저장대 출신입니다. 절강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세계 27위 대학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이 된 게 13개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중국 대학도 세계 100인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13개가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은 서울대 하나가 들어간 거죠.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대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격차가 커서 이런 독점을 하는데 세계로 나아갔을 때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OECD 교육비 지출을 보면 한국이 1인당 대학 지출액이 OECD 최하위 국가입니다. 우리는 한 13,000불 정도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낮아요. 1인당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되죠. 35,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훨씬 한국 대학보다 좋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대학에 전혀 투자를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은 보통 3, 4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한 2조 정도 되죠. 뭐 하버드, 스탠포드는 6, 7조 예산이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대학이고 보통 이제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들은 3, 4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2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연고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연대는 한 1조 5천억, 고대는 한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벌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런 재정 수준으로 결국 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우라라든가 뭐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대학이 얼마나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곳이냐가 결정적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스텍, 카이스트 이런 대학들은 1인당 학생 교육비가 1억이 됩니다. 서울대는 6천만 원, 뭐 전북대, 전남대 이런 데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5배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발달 기회가 많아지겠죠. 다른 지방대 학생들은 이 발달 기회가 적겠죠.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엄청난 발달 기회를 더 가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 발달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보면 18.5%가 서울대 수준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 발달 기회가 훨씬 많아지겠죠. 한국 학생들은 0.5%만 서울대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만 발달 기회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18.5%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다니니까 인적 자본이 훨씬 풍부하겠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풍부한 인적 자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실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까지를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그 격차가 좀 치명적으로 더 느껴질 것도 같네요. 좀.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실험 장비가 일단 수백억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실험실 굉장히 뭐 수천억짜리 실험실은 미국 대학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이라는 건 굉장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장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그 돈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 장비라든지 이런 게 낙후되어 있고 속도도 굉장히 안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연구도 경쟁이니까요. 그렇죠. 과학기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mRNA 백신 발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펼쳐졌죠. 지금 반도체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죠. AI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AI 경쟁이 국가적인 과제로 많이 주목받고 있죠, 또.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뭐 AI에 기업들이 뭐 수십조, 수백조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가 않죠. 한국 대학에서는 AI를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 칩도 없고 전력도 없다고 그러니까 AI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뭐 이재명 정부에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AI R&D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뭔가 지금 다 독점화되어 있는 대학을 어떻게 독점을 해체해서 좋은 대학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네. 이제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요. 네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독일이랑 뭐 미국 이런 대학들과 우리나라 대학들이 좀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학 체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식 평준화 모델, 미국식 다원화 모델, 그다음에 한국식 독점화 모델이 있습니다. 유럽은 예전에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한 30여 개의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871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각자의 서울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에 각자의 서울대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871년에 딱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도 독일은 평준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각자의 서울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60여 개 있는 건 각 주가 각자의 서울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원화 체제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일제시대에 대학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일제가 한국인들의 우민화를 위해서 대학을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도 사실은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것이었지 한국인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입학생의 70%가 일본인 자제였어요. 경성에 사는. 그렇게 많았군요. 네. 그 30% 정도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대학이 아니라 전문학교라는 게 한 20여 개 있었습니다. 전문학교는 단과대 하나만 있는 걸 말을 합니다. 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 전문학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한국에 딱 와보니 경성제국대학은 3개의 학부밖에 없었습니다. 법문학부, 이공학부, 의학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학교가 너무 작아 보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도 없고 뭐 교육대도 없고 치대도 없고 예술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7개의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합쳐서 거대한 서울대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 체제의 이 서열화라는 건 일제시대의 원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대학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정의 작품입니다. 한국은 독점화 체제가 된 겁니다. 뭐 나름 이제 그런 후발 대학들이 서울대를 많이 쫓아가려고 했고 지금 많이 좋은 대학들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와 나머지 대학들 간의 격차도 크고 또 그런 상위권 대학들과 그 나머지 대학들의 격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100년의 어떤 축적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연구비의 한 70%를 서울대에 몰아줬어요.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가 가진 이 인프라 권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독점적인 겁니다. 누구도 깨부술 수가 없죠. 박정희 시대 때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생겼지만 카이스트는 이공계 대학이니까 그리고 입학생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는 한 3,5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규모의 측면에서 서울대가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 독점적인 대학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한국 대학 체제를 바로 독일처럼 평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대학들도 수백 년 동안 각자의 서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서열화된 대학들 중에서 사실 서울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사립대학교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준화도 좀 어렵고 캘리포니아와 같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는 안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은 세계 최고의 공립대학 체제이죠. 대학의 탁월성, 민주성, 공공성을 다 확보한 대학 체제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대학을 모델로 한국 대학 체제를 개혁하자
이런 안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들을 좀 육성해서 10개 정도의 대학들을 국공립대를 만드는 뭐 이런 방향을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거점 국립대라고 있습니다. 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뭐 제주대, 경상대 이런 데들을 우리가 거점 국립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주자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왜 거점 국립대냐 그러면 지방대 중에서는 창조 권력으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연구대 수준의 대학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런 거점 국립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전자산업과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매칭을 시켜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기계공학과랑 창원의 기계단지랑 연결을 시켰고 전남대는 화학공학과와 여천산업단지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사실은 거점 국립대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나름 그때는 연결이 되고 뭐 취업도 되고 생산성도 있다 보니까 그 대학들이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지역에 있는 명문대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남의 제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죠. 미국 북동부의 러스트벨트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남 중심의 박정희 패러다임,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이병철 패러다임,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3년에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처음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식 경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1982년에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엄청난 자본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삼성이 잘못 뛰어들면 삼성이 망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73세 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77세 때 작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의 중심이 이병철 혁명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19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동안 쌓인 거죠. 그러니까 영남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은 지식경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재라든지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겠죠. 그래서 영남이라든지 호남,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경제의 엔진이 대학이죠.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전부 반도체, IT, BT, AI를 다 발명한 데니까 이 대학을 살려줌으로써 지방에 있는 지식경제를 부흥시켜주자는 그런 아이디어죠. 당장 이런 뭐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그런 지역 거점대들을 어느 세월에 육성을 하느냐. 그냥 상위 있는 10개 대학들을 정말 서울대 10개 정도의 급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20개 대학 정도도 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공감 병목이 생기겠죠. 지금도 한국의 엘리트 대학 11개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여시, 이화여대입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이 대학들을 종합대학 기준으로 엘리트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엘리트 대학이 모두 서울에 몰렸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대기업들도 지식경제이기 때문에 인재를 찾아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목 사회 때문에 한국이 망하는 거죠. 저출산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서울 집중이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왜 10개의 대학을 전국적으로 분포시켰냐?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병목이라는 것이 대학 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목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일부러 더더욱
서울에다가 대학을 더 많이 육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거꾸로 그게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죽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초집중 때문에 지금 국가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게 서울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지금 0.75명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OECD 평균은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하기로 서울 밀도만 OECD 평균으로 줄이면 한 0.4명 정도가 늘어요. 그러면은 0.75에서 한 1.1에서 1.2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 집중 때문에 초병목 사회가 된 것이고, 이 병목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병목, 기업 병목이 있죠. 그다음 병원 병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좋은 병원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유스위크지가 올해 세계 252병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16개의 병원이 있는데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중증질환에 걸리면 모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이렇게 좋은 병원이 없습니다. 서울대 병원 의사 수가 950명이고 거점국립대 의사 수가 평균 한 250명입니다. 7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도 훨씬 많겠죠, 서울대 병원에. 그리고 빅5 병원에 의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도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부모들이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병원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서울대 병원 수준의 병원을 지방에 만들어주면 노인들도 거기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의료 격차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지옥을 해체하고 또 지식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격차도 줄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다가 뭔가를 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한계점이 온 거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겼으니 이젠 더더욱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을 더 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울에 투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든 분석들이 서울 집중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투자한다는 건 곧 내가 죽겠다 이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교수님, 이제 서울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이제 그 자체가 너무 문제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대학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낙후됐다. 뭔가 격차가 너무 심해졌는데, 과연 이 대학들에게 투자를 해서 어떤 창조 권력이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에 대해서 이미 너무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죠. 대학의 역사를 보면 하버드 같은 대학도 듣보잡이었어요. 1850년대에 보스턴 주민들이 자식들을 하버드에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19세기에는 독일 대학들이 세계 최고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펜하이머조차도 하버드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1860년대부터 하버드가 한 4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됩니다. 창조 권력으로서 대학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이 독일 대학을 이기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고속 사회이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일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창조가 뭐냐 하면 창조는 기존의 인과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겠죠. 창조라는 건 기존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자체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후진국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반도체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네. 그죠? 반도체도 처음에는 삼성이 몇 년간 적자가 났어요. 그 다음에 3, 4년 있다가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아니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반도체는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건 성취되는 거지. 어떤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도 우리가 성취를 하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인과관계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이 혁신경제의 모델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AI 몇 년 전에 나와서 누가 이런 세상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까지 패러다임을 다 AI가 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숴야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다 만들 수가 있고 지방을 지식 경제의 중심으로 이렇게 재창조할 수 있겠죠. 사실 하버드가 또 정말 잘 나갈 때 서부에 있는 지금 대학들은 또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서부에 있는 대학들도 뭔가 투자하니까 성과를 냈다는 것으로 또 보면 될까요? 서부에 있는 대학들도 다 듣보잡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대학들도 다 예전에 듣보잡이었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데 한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스탠포드에서 터먼 교수라고 실리콘밸리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공대 학장이었죠. 이분이 IT, 반도체의 선구적인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휴렛패커드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의 원조인데 거기 터먼 교수 제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버클리조차도 듣보잡이었는데 동부에 비해서 버클리는 1868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버드나 이런 동부 대학들보다 한 250년 늦게 세워지는 대학입니다. 스탠포드는 19세기 후반에 세워지기 때문에 한 300년 늦게 세워지는 대학이에요. 근데 늦게 세워졌지만 창조 권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들도 캘리포니아 대학들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창조 권력으로 작동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요. 또 동부에 잘 나가는 대학들이 있는데 또 서부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때? 동부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이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MIT 같은 대학들도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연구비가 100배로 늡니다.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덕분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R&D라는 게.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계기, 결정적인 계기들이 작동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지역에서도 좋은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같은 거, 포스텍, 이런 대학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좋은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건 대통령의 권력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자들은, 특히 교육부는 반대를 했죠. 카이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카이스트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소속이 아니죠, 지금도. 지금도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된 겁니다. 1810년의 베를린 대학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프루시아 왕이 국가가 망해가니까 당시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프루시아가. 그래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베를린 대학을 1810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모릴법이라는 걸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세계적인 주립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UC 버클리 이런 것도 링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MIT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링컨의 몰일법에 의해서 살아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몰일법, 링컨 대통령의 결단이 미국 대학들을 세계 최고의 대학들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학은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이 만든다 또는 왕이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대학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니까 그게 어쨌든 최고 권력의 의지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성사시키려면요. 그래서 중세 때도 왕이 주로 만들었어요. 그 지역의 대학은.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건 일종의 그 지역이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교육도 많이 받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지역이라는 뜻이니까 왕이라든지 영주는 자기 지역에 대학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 국가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죠. 세계적인 대학을 다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거점 국립대들이 큰 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창조 권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학생들이 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과연 거기에 모일 것인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등등을 좀 당장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세 가지 아닙니다. 하나는 서울대 브랜드를 공유할 것. 그 다음에 서울대만큼 투자를 할 것,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처럼 거버넌스 구조를 통일할 것인데 첫 번째 이제 학벌 체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학위를 더 많이 주면 학벌 체제를 답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왜냐하면 서울대 학위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간 어려운 말로 상징 자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운 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어떻게 하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학위를 0.5%에서 20%의 사람들이 받으면 이 서울대 학위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대신 대학에 투자를 하니까 창조 권력으로서 대학이 기능하게 되겠죠. 하나 더는 이걸 이제 10개의 서울대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캘리포니아 대학처럼 하나 이사회에서 전략을 짜고 총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좀 더 통일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서울대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라는 생각이 적어도 안 들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긴다기보다는 다른 대학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정도까지 혹은 서울대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더 받아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40위권 정도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말하자면 서울대 서울 캠퍼스 아니면 한국대 서울 캠퍼스가 적어도 40위권보다는 더 높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또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이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찬성했냐 그러면 이게 서울대 더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는 세계 5위 대학입니다. UCLA는 세계 15위, UC 샌디에고는 세계 18위, UC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20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독점만 하고 있으면 독점이라는 거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께서도 이런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스탠포드 나왔다고 그러면 세계 최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버클리라든지 UCLA 뭐 다른 미국의 대학들과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 가지고 내가 뭐 스탠포드 나왔다, 버클리 나왔다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권력을 차지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나
막상 이제 차지한 다음부터는 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발전이 또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그대로 두는 아닙니다. UC 버클리처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대학 통합 네트워크 같은 경우들이 이제 서울대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무력화해서 정말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통용되지가 않았잖아요. 설득력도 없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 예산도 그대로 주고 서울대 교수진도 그대로 두고 다른 지방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대라는 곳이 창조 권력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죠. 서울대를 없애면 물론 학벌의 폐해는 없어지겠지만 이런 창조 권력으로서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런 장점들을 굳이 없앨 게 아니라 서울대는 서울대로 살리고 다른 대학들도 더 살리자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뭐 실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찬성하시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목이 있는데 그 병목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들이 결국은 대학이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으니 다시 대학을 분산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이라든가 어떤 계급이나 직업의 어떤 병목들도 그냥 차차 해결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당장 뭐 부산에 좋은 대학이 있고 어떤 호남에도 좋은 대학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또 거기 대학 나와서 일자리를 찾고 아무래도 집값이 쌀 테니까요. 그렇죠. 또 거기서 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있고 학교가 또 잘 갖춰지면은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죠. 뭐 강릉, 뭐 삼척, 부산,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해변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의 좋은 뭐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데이비 헨리 소로 이런 사람들이 뭐 목가적인 어떤 이상향을 추구했죠. 미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사실 서울에 사는 게 굉장히 번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강원이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척에 가서 살고 싶어요. 삼척이 굉장히 해변도 아름답고 살기도 좋은 것이고 집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적으로 10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게 투자가 얼마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공계를 집중 투자할 거면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는 과기원들을 인원도 늘리고요. 대학에서 이제 건물도 새로 짓고 기술 어떤 설비도 더 투자해서 거기서 더 하면은 어쨌든 지금 다 과기원들은 지방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더 효과적으로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지식 경제라는 건 이공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 쪽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시면 뭐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뭐 이런 데 보면 이공계만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다 종합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이라는 건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패러다이스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곳,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보시든지 알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국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풍부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대학에 투자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은 정말 10개나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치권도 약간 권역별로 묶어서 발전 방안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한 3개나 4개 정도만 당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입니다. 근데 왜 서울대 수의대학을 10개나 만들어줬을까요? 제가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그 3개만 만들면 되지 않냐? 사실은 캘리포니아에도 서울대가 20세기 초에 2개밖에 없었습니다. UC 버클리랑 UCLA 이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도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UC 산타바바라, UC 샌프란시스코, UC 샌디에고, UC 리버사이드 이런 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점 국립대가 10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에서도 UC가 10개 있죠. 그러니까 인구 4천만인 주에서도 10개가 있는데 인구 5천만이니까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한 3조 내지 4조밖에 안 들어요. 우리 예산의 한 0.5%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GDP의 0.08%만 투자하면 돼요. 그럼 굳이 10개 만들 수 있는데 왜 3개를 만드냐는 거죠. 그죠? 좋은 대학 10개 만들 어떤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 왜 3개만 만드냐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 되는 사람 몰아주고 거기서 최대한으로 어떤 성과를 내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서울대급의 대학을 10개나 만들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약간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겠죠. 예전에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으면 아들 하나만 보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군사 쿠데타, 한덕수 서울대 상대 나왔죠. 정치 쿠데타. 그러니까 한 사람만 키워주니까 오만방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한 대학, 2대학만 키워주자 이런 것들은 요즘은 뭐 딸들도 다 대학 보내고 다 박사까지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딸들은 고등학교만 보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서울대 하나만 키워줘야 된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울대 가부장에 빠져 있었는가 이런 우리가 국민들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해줘야 된다는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부장을 깨어야만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떤 민주사회에서의 다양성, 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더 이상 한두 대학에게 몰아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단순히 어떤 경쟁력과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고위 관료들 조사를 해보면 60% 내지 70%가 스카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60% 내지 70%가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독점이죠. 그걸 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 경제 엘리트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목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너무 특권이 많이 주어지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전사들이 소수에게만 주어지다 보니 그들이 특권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결국은 이 사회에 바람직하게 이렇게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일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입시라는 건 뭐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사를 기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약자들을 억압해도 된다는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기적 엘리트를 기르는 시스템이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강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약자는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이 교육 파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상대 나왔으니까 우리가
떠받들어 줬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군사 쿠데타, 정치 쿠데타.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 파시즘 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해주셔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약을 냈는데 지금 실제로 정말 공약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또 네, 네. 좀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히 한다고 그랬고 그것도 총선 대선에 2번에 걸쳐서 했고 본인이 직접 픽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과 의지는 충분한데 이제는 제도와 법이 뒷받침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세한 데 들어가면 약간의 어떤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그래서 세세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고 저는 이번 기회가 교육 지옥을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잘 반영이 돼서 또 이제 교육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